안녕하십니까, 물박사입니다. 오늘은 물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소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박사의 직업은 수의사입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부터 사람의 병도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의 효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박사가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하여서 의사는 아닙니다. 만약 물박사가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서 의사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박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병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스스로 그 원인과 과정의 문제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와 약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물박사는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정확한 인체 생리를 전할 뿐입니다. 병원을 통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박사의 정보를 통하여서 병을 고치는 이유는 바로 그 생적 사실이 매우 정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적인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과 물입니다.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면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의 생명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저는 물박사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박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정보에는 물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보다는 소금을 훨씬 강조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시더라도 체내에 소금이 부족하다면 그 물은 오히려 생명력을 잃게 하는 물이 됩니다. 인체의 물은 소금만큼만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직접적으로 체내 수분을 조절하여서 생명력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박사는 물보다 소금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소금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염화나트륨, 나트륨, 염분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그 짠 성분의 맛은 염화나트륨의 맛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염화나트륨이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학계에서는 소금을 말할 때 나트륨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게 되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온화된 나트륨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과 염소 중에서 나트륨의 생리적 기능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염소보다는 나트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소금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이죠. 나트륨을 잘 먹는다는 것은 곧 염소도 잘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염분은 염화나트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염분은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는 고형물질을 뜻합니다. 그 고형물질에는 약 85% 이상의 염화나트륨이 존재하지만 나머지 15%는 다른 성분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염화칼륨이 그것입니다. 즉 염화칼슘이나 염화마그네슘, 염화칼륨 모두 염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염분은 대부분 짝이온으로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보다는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염분의 주요 성분도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염분을 염화나트륨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박사는 소금, 염화나트륨, 나트륨, 염분 이 모두를 동의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박사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내 수분은 나트륨만큼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서 나트륨 성분이 훨씬 물박사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나트륨은 우리 몸에 어느 곳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곳은 세포외액과 뼈입니다. 세포외액은 인체 수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물입니다. 세포외액을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모습입니다. 세포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인 거죠. 세포가 2개 이상 있게 되면 세포에 사이가 있게 됩니다. 이곳을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물은 간질액입니다. 또한 혈관에도 물이 존재합니다. 혈관 속에 있는 물은 대부분 혈장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혈장과 간질액을 더한 것이 세포 외액입니다. 이 세포 외액에 체내 나트륨의 약 55%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뼈에 들어있습니다. 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콘크리트의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뼈를 단단하게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뼈에 나트륨이 부족하다면 시멘트가 부족한 것과 똑같아서 뼈에 있는 다른 고형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골다공증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골다공증이 칼슘 부족병이라고 설명하지만 물박사는 골다공증은 나트륨 부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뼈에 칼슘이 많더라도 칼슘을 접착할 수 있는 염분이 부족하다면 칼슘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칼슘은 대부분 소변을 통하여서 체로 배출되게 됩니다. 즉 소금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칼슘제를 아무리 먹어도 골다공증이 예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포 외액에 있는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조정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세포 외액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그만큼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인체는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체수분이 부족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혈액의 농도와 양입니다. 체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농도는 상승하고 양은 부족해져서 그 흐름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으면 모든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의 어떤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음식에 맛을 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소화제로 작용합니다. 물질의 능동수송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포 외액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막 전이를 생산하는 물질입니다. 산염기 평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강력한 면역 물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으면 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삼키기도 힘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계에서는 자꾸만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이 싱거워질수록 맛이 없다는 것이죠. 한자 약자는 간 맞출 약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즉 간을 맞춘다는 것이 바로 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간을 못 맞추게 하는 걸까요? 물박사는 음모론을 믿지 않지만 이것은 제약업계나 의학계의 음모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떠한 소화제보다도 강력한 소화제로 작용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게 되면 침이 잘 분비돼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산은 소금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위산에 의해서 소화된 내용물은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용물들이 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물질인 중탄산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소금을 원료로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금이 부족하다면 소화가 되지 않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소화만큼 중요한 것은 영양분의 흡수입니다. 나트륨은 물질의 능동수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즉, 나트륨이 있어야지만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트륨의 영향을 받아 수송되는 물질들은 수용성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수용성 물질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입니다. 소화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나트륨이 없다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의 흡수도 전적으로 나트륨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트륨이 없으면 물의 흡수도 불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 나트륨은 세포 유액량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포 유액량은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모든 병에 영향을 줍니다. 즉, 나트륨과 물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트륨이 가행되어서 병이 생기는 것보다 대부분 나트륨이 부족해서 병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나트륨 줄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의사들의 저염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체 생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트륨은 칼륨과 함께 막전유를 생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압의 차이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 전력을 통하여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나트륨의 물질 능동수송과 막전유를 만드는데 인체 에너지의 약 30% 이상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트륨은 우리 몸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생존에 중요한 나트륨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살겠습니까? 나트륨은 산염기 평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pH는 약 7.4입니다. 7.4보다 낮아지면 몸이 산성화되는 것이고 7.4보다 높아지면 몸이 알칼리화 됩니다. 몸이 산성화될 때는 신경계의 흥분이 억제되어서 사람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인체가 산성화돼서 pH가 6.8까지 내려간다면 인간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죽게 됩니다. 신경계의 흥분이 억제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pH 7.4 이상으로 상승하는 알칼리증은 지나치게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과흥분 상태는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아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너무 잘 느낀다면 몸이 지나치게 알칼리화 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소금과 물은 몸이 지나치게 산성화되지도 않게 하고 지나치게 알칼리화도 되지 않게 하여서 산염기 평형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어떤 물질보다도 강력한 면역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물을 이용하여서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균을 씻어내게 됩니다. 가장 1차적인 방어 기전이죠. 이렇게 씻어내는 것으로도 방어가 되지 않을 경우는 소금이 물과 함께 직접적으로 살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 속의 염소는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물과 함께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들어온 나쁜 물질들을 폭탄으로 파괴시키는 것이죠. 소금이 없이는 건강한 면역력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대에는 소금이 더욱 중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이러한 효능을 아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꼼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소금은 더 많은 생리적 기능을 갖지만 소금의 주요한 생리적 기능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런 맛, 소화, 물질의 능동수송, 세포 요행량, 막존이, 산염기평형, 면역력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금 섭취를 더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박사가 소금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어떤 소금이 건강에 좋냐고 물어봅니다. 물박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이고 그 값이 매우 쌉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외에 다른 미네랄도 매우 풍부하여서 미네랄에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을 선택하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그것은 바다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천일염에도 좋지 않는 물질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한국염업조합에서 천일염을 분석할 때 아주 미량의 납이 검출되고 거의 대부분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일염은 안전한 소금입니다. 자꾸만 깨끗한 소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천일염이 건강에 나쁜 소금으로 둔갑된 것이죠.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해독 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유해한 물질이 들어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체는 유해한 물질이 들어올 때 간의 담즙을 통하여서, 신장을 통하여서 배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어서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으로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박사가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청결에 위생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지나치게 깨끗한 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몸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바란다면 적당히 지저분한 것도 좋아해야 됩니다. 물박사가 소금을 알면서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보다 지저분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산다고 해서 위생이 극도로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청결에 대한 강박을 버린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물박사가 가공식품을 선택하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박사는 건강하여서 가공식품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골고루 먹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소금의 종류는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이온 수지막을 통과해서 염화 나트륨만 추출하고 이것을 건조한 소금입니다. 대부분 화학소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모든 소금은 다 화학물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학물질을 건강에 나쁘다고 말하는데 우리 인체는 모두 화학반응을 통하여서 생존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박사는 우리 몸은 화학공장이라고 말합니다. 화학공장에 화학물질이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제염을 먹게 되면 문제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것은 천일염에서 얻을 수 있는 미량의 다른 미네랄들을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염을 먹는다면 나트륨 외에 미량 미네랄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음식을 좀 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생선이나 해산물을 즐겨 먹게 되면 정제염을 먹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정제염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정제염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가공식품을 먹지 않게 되면 음식을 선택하는 제약이 생깁니다. 그렇게 세상을 굳이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스스로 소금을 첨가할 수 없는 가공식품에 있는 소금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첨가할 수 있는 요리를 할 때만 소금에 신경을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소금의 하나인 암염이 있습니다. 암염은 바닷물이 증발하여서 암석화된 소금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암석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바닷물에 들어있는 성분 중 압력과 열에 약한 성분들은 빠져나가게 되죠. 압력과 열에 가장 강한 성분이 바로 염화나트륨입니다. 암염은 아무래도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매우 높은 소금이죠. 정제염과 비슷한 소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암염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암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먹는 대표적인 가공소금이 바로 죽염입니다. 최근에는 죽염보다 더 고가에 판매되는 가공소금인 영융소금도 있습니다. 죽염 중에 9번 구운 죽염이 있죠. 이렇게 9번 구운 죽염은 8번은 소금을 숯처럼 만든 다음에 9번째는 아주 고온의 열을 가해서 소금 성분을 용해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소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건강에 좋다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죽염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간수를 건강에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박사는 간수도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천일염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염화나트륨도 지나치게 먹게 되면 어떠한 물질보다 무서운 독이 됩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의 주요 성분은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염화마그네슘도 많이 먹게 되면 분명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도 천일염 속에 있는 간수를 적절하게 배출하여서 맛있는 소금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수를 지나치게 배출하여서 간수 성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두부에 간수를 넣어서 그렇게 간수를 보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음식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분이 건강에 나쁘다고 무조건 정해놓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해 자기들이 만든 소금은 좋은 소금이고 자기들 소금에 들어있지 않는 성분은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비싸고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죽염을 만드는 사람들이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간수를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 것은 죽염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간수 성분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소금에 간수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간수는 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경제적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이 가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염을 만드는 사람들이 물박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물박사는 지금까지 천일염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융소금도 죽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영융소금은 죽염을 만들 때 9번째 매우 높은 온도에 열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온도를 가열하여 만든 소금입니다. 1300도씨에 가까운 고온의 열을 천일염에 가하게 되면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열에 약한 성분들은 연소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천일염의 성분 중 열에 가장 강한 것이 염화나트륨입니다. 아무래도 고온의 열을 오래 가열할수록 염화나트륨만 남게 되겠죠. 물박사는 좋은 영융소금은 정제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유해물질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미량의 미네랄들을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박사가 먹는 천일염입니다. 이 천일염은 시중에 판매되는 보통의 천일염보다 훨씬 지저분한 소금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천일염들은 염전 바닥을 포장하고 생산한 소금입니다. 장판이나 타일, 도기 등으로 포장하여서 소금을 생산하면 소금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소금이 깨끗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들이 바로 그런 소금이라는 것이죠. 물박사가 먹는 소금은 뻘을 다져서 뻘 위에서 만들어진 토판 천일염입니다. 아무래도 천일염 속에 뻘의 성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물에 녹게 되면 약간의 부유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박사는 모든 물에 약간의 소금을 타서 먹습니다. 이 소금을 넣어서 부유물이 있어도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건강합니다. 물박사의 목소리나 외모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토판염도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판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천일염을 가장 먼저 선택하기 바랍니다. 혹시 토판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물박사가 먹고 있는 토판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금의 기능과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은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